김장은 어머니나 혼자 하세요. 저희는 해외여행 가야 하거든요? 뭐라고? 나 혼자서 백포기를 홀로 다 하란 말이냐?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미 비행기표 예약했는데, 그리고 하는 김에 달랑우도 묻혀놔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에요. 제가 혼자 김장하느라 전 온몸이 아파왔는데 며느리와 아들 민수 그리고 손주들은 웃으면서 공항으로 떠났어요. 5박 6일 발리 여행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런 삶은 그만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되갚아줬는지 바로 말해드릴게요.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죠.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시면 어떡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 부부는 전세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집으로 들어오면 전세금 2억 5천을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살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럭저럭 저한테 예의 바르게 대했고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들 출근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7시 30분에 손주들 학교 보내고 8시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30평 아파트지만 며느리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구석구석 닦아야 했죠. 11시쯤 되면 빨래를 돌리고 오후 1시에는 손주들 학교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저녁 7시쯤 퇴근했어요. 그럼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죠. 국찌개, 반찬 서너 가지는 기본이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끝나면 밤 9시가 넘었어요. 그때서야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다 되니까 어머니는 용돈만 쓰시면 돼요. 2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병원비, 옷값, 친구들 만날 때 쓸 돈까지 전부 그 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남편 제사상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그걸로 모든 걸 갚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주 숙제를 봐주다가 지혜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현관에 신발 왜 이렇게 어질러 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손주들 신발이었는데 제가 치우지 못한 거였어요. 겨우 30분 전 일이었는데 말이죠. 또 어느 날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저 짠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들 민수는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하면 말했죠. 엄마, 지혜가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참으면서 살았어요. 아들 가족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김장철에 일어난 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11월 초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쯤 김장하면 어떨까?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덜 힘들거든.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그때 발리 여행 비행기표 예약했는데요. 그럼 그 전에 하면 되지. 날씨 보니까 다음 주 말쯤 더 추워진대. 며느리 지혜가 핸드폰을 탁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여행을 가려면 옷도 그렇고 준비할 게 많은데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렇게 김장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애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1년 전부터 약속한 거라 여행 못 미뤄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런데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때는 도와주기로 했잖아.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특가표 떠서 저도 급하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에 다시 못 구하니까 가야 된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도 도와주겠지 싶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나이가 있는데 배추 100포기를 혼자 어떻게 담가?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도 해외여행 처음인데, 그리고 요즘 포기김치 배달도 되잖아요. 배달이라니요? 김치는 정성이고 매일 먹는 건데 어떻게 매번 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김장을 하려고 시장 상인들한테 사용할 김장 재료들을 다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구매를 취소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어 갑자기 김장을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며느리 가족은 5박 6일 발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김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행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캐리어를 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고 아들은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잘 부탁드려요. 닷새 동안 비 오니까 환기도 시켜주시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 무 좋아하잖아요. 김장하시는 김에 달랑무도 무쳐놔 주세요.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혼자 담그라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일을 더 해놓으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며느리 가족은 웃으면서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가요. 그리고 김장할 때 양념 너무 많이 버무리지 마세요. 맵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핸드폰으로 농산물 시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재료를 직접 가지러 갈 수 없어서 시장 사장님에게 재료를 가져다 달라 부탁했어요. 무는 30개, 파는 2단, 마늘은 5kg이었죠. 전부 제 용돈으로 샀습니다. 87만 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배추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베란다로 날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죠.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작업을 했죠. 가족들이 도와줬다면 하루 안에 끝낼 일을 혼자 하니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것도 겨우 했어요. 김장 첫날 아침부터 배추를 절이는데 저녁쯤에 손이 퉁퉁 붓기 시작했죠.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절인 배추를 혼자서 세척하고 양념을 무치는데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김장을 겨우겨우 끝내고 온몸이 아파와서 기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바닥에 그냥 드러누웠죠. 그 다음 날
몸은 더 아파왔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기어서 갔어요. 또다시 그 다음 날이 와도 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아픈 상태로 누워 있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마음을 달래보고자 겨우 몸을 일으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랍에 뭔가를 넣어두셨던 게 기억났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호가, 이 집은 당신 명의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 절대 아들한테 넘기지 마시오.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쓰시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에는 분명히 제 이름 김순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동네 30평 아파트 매매가는 8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사이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들 부부는 이 사실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아니,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가족은 아직 이틀이나 더 여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30분 후 부동산 중개사가 집으로 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급하게 파셔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 평수의 2층 수면 시세가 8억 2천에서 8억 5천 정도 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7억 5천 정도는 금방 나갈 겁니다. 7억 5천만 원.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쳤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신 건가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된 겁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문제 없겠습니다. 오늘 바로 매물 올리고 내일부터 안내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벌써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층수도 좋고 학군도 괜찮네요. 7억 5천이면 합리적인데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부부가 잠깐 상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계약금 7,5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잔금은 이틀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옷까지, 남편 영정, 앨범, 그리고 제가 아끼던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5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은 거의 없더군요. 짐을 싸면서 며느리 방을 지나쳤습니다. 옷장 가득한 명품 가방들, 화장대 위에 비싼 화장품들이 보였어요.
제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 때 며느리는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쇼핑을 했었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잔금 6억 7,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계약금과 합쳐서 총 7억 5천만 원. 제 통장에 난생 처음 보는 금액이 찍혔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새 집주인이 다음 주부터 들어오신대요. 이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에 할 겁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저녁에 옵니다. 중개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치를 챈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와주세요. 짐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강원도 속초요. 속초는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곳이었어요. 바다가 참 예뻤죠. 그곳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얻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6억 원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던 부엌, 손주들 숙제를 봐주던 거실 소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던 제 방. 이제 다 남의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 원래 남의 집이었는지도 모르죠. 제 집이었지만 제가 주인처럼 살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제 짐은 작은 이삿짐차 한 칸도 채우지 못했어요. 1시간 만에 집이 비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고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 집은 팔았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엄마 연락처는 바꿀 거니까 찾지 마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저녁 8시 비행기예요. 집에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알았다. 김장은 다 하셨죠? 그리고 달랑무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초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더군요. 그날 저녁 9시 10분 며느리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졸고 있었고 며느리 지혜는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창밖을 보며 하품을 했죠. 여보, 엄마가 김치 다 담갔을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오기 전에 다 해놨을 거야. 달랑무도 부탁했으니까 내일 아침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엄마 혼자 100폭이나 담그느라 힘들었을 텐데. 지혜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 우리가 집도 공짜로 살게 해드리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지.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뭔가를 재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미리 와서 가구 배치 좀 보려고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김동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이 집 매매 계약했는데요. 할머니분한테 7억 5천에 샀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현관 비밀번호를 겨우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네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시어머니 물건들이 다 사라진 거였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지만 거기도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이불도 남편 영정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 집은 팔았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엄마 연락처는 바꿀 거니까 찾지 마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읽고 나서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바로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미쳤어? 자기 집을 어떻게 함부로 팔아?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 집이 엄마 명의였나 봐.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당신 엄마 명의였다고? 그럼 당신은 왜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됐을 줄 알았지. 바로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옥 어르신 가족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인데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 계약 완료됐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죄송하지만 집이 어르신 단독 명의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짐 빼주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겁에 질려 있었죠. 아들 민수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 시키고 놀러 여행 갔다가 놀고 온 대가가 이거였어요. 집이 사라진 겁니다. 7억 5천짜리 집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공짜로 5년 동안 살았던 집, 전세금 2억 5천을 아꼈던 집, 당연히 자기네 것이 될 줄 알았던 집, 그 모든 게 사흘 만에 사라진 거였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장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100폭이나 되는 김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병 들어가며 혼자 담근 김치. 그런데 며느리가 부탁했던 달랑무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걸 묻힐 만큼 한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속초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답답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전세로 얻은 아파트는 15평짜리 작은 곳이었어요. 5층에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창밖을 봤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가 눈에 들어왔죠. 남편 영정을 거실 작은 선반 위에 모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당신 말대로 제 인생 살면서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거든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요. 이런 아침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냥 쉬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도 했죠. 순호가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이것저것 바빴어. 나 지금 속초에 있어. 속초? 거기는 왜? 새로 시작하려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8일째 되던 날 속초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 갔는데 시장 안쪽에서 김치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쯤 보이는 아주머니가 운영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 김치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맛을 보는데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졌어요. 맛이 밍밍했거든요. 어때요? 맛있죠?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짠 거 안 좋아해서 일부러 싱겁게 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속초에도 제대로 된 전통 김치가 필요하겠다고요. 그날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포기만 담갔습니다. 제가 먹을 거랑 이웃들 나눠줄 거였죠.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한 통을 드렸어요. 이틀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니, 이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진짜 맛있던데요? 제가 담근 거예요. 정말요? 혹시 좀 더 담가 주실 수 있어요? 돈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10통을 주문했고 그 아주머니 친구들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주문이 50통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중앙시장 김치가게 아주머니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시장으로 찾아갔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리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김치 좀 팔아볼까 해서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여기 이미 김치 가게 있잖아요. 맛이 다를 거예요. 제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날 제가 담근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맛이 진짜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담그세요? 40년 넘게 담가왔어요. 제 비법이 있죠. 결국 아주머니 가게 한쪽 코너를 빌렸습니다.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6억 원이 있었지만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5통 정도 팔렸어요. 한 통에 2만 5천 원이었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되니까 하루에 20통씩 팔렸어요. 손이 부족할 정도였죠. 6달째 저는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명잔의 전통김치. 아니, 잠깐. 제 이름은 순옥인데 가게 이름을 왜 명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 어머니 이름이 명자였어요. 점포를 열고 한 달 만에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은 700만 원 정도였죠.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1년 6개월째 속초 지역 신문에 제 가게가 소개됐어요. 전통 방식 고수하는 명잔의 김치,
속초 명물로 자리 잡아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 저는 작은 공장을 얻었어요. 시장 근처 200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었죠. 직원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무렵 강원도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 우수 식품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 갔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살아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 말대로 내 인생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공장에서 직원들과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2년 반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늘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나야 민수. 알아. 무슨 일인지 물어본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아파. 가슴 한편이 철렁했지만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디가 아픈데? 암이야. 엄마 벌써 위암 3기래. 근데 수술비가 무려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진짜 힘들어. 집도 없어지고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 대출 갚느라 매달 150만 원씩 나가. 나는 회사에서 잘렸고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지혜는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배추가 쌓여 있었어요.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그 집 팔았을 때 7억 5천을 받았어. 그거로 지금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단다. 엄마,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말. 2년 반이나 지나서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혜 수술비는 내줄게. 엄마,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대신 그게 마지막이야. 뭐? 지혜 수술비 2천만 원만 내줄 거야. 그 이상은 없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에서 5년 동안 뭐 했는지 기억나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어. 한 달 용돈 20만 원 받으면서. 그러다 김장 100포기 혼자 담그고 골병 들었지. 엄마, 며느리가 여행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달랑무 묻혀놓으래. 내가 죽어라 김장하는 거 보면서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내 편만 들었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비는 모레까지 계좌로 보낼게. 지혜 건강 회복하고 애들 잘 키워라.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엄마, 그래도 그만하자.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 사는지라도 알려줘. 한 번만 보고 싶어. 안 돼. 너희한테 엄마 인생 다 바쳤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혜 수술 잘 받았어. 엄마 정말 사랑해. 아들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지혜였어요. 어머니, 수술 잘 받았다며. 건강 회복해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제발, 지혜야. 네, 어머니. 너 나한테 김장하는 김에 달랑무 묻혀놓으라고 했지? 며느리가 말없이 있었어요. 그때 나 허리 디스크 왔어. 지금도 날씨 흐리면 아파. 그거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자. 건강 챙기고 애들 잘 키워. 그게 어머니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이야.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인생을 돌려받는 것, 그게 복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9이에요. 속초에서 산 지 3년 반이 됐죠. 명잔의 전통김치는 이제 강원도에서 제법 알아주는 김치업체가 됐습니다. 직원은 23명이에요. 공장도 500평짜리로 옮겼죠. 작년 매출이 35억이었습니다. 올해는 40억을 넘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 3곳, 백화점 2곳에도 입점했어요. 온라인 주문도 하루에 100건이 넘게 들어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에서 강원김치 명인으로 지정됐어요. 시상식에 갔을 때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순옥 명인께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위생 관리를 접목해 강원도 김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상패를 받고 무대에 섰을 때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사들이 제 사진을 찍었죠.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3년 반 전 아들 며느리와 살던 집, 주방에서 골병 들어가며 김장하던 제 모습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설 거라는 걸요. 한 달 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67에 새로 시작해서 성공한 김치명인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촬영하는 날 PD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을 남 눈치 보며 살 수 없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또 폭주했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60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김치 주문할게요. 70 넘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오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편 영정에 인사를 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9시에 공장에 갑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후 3시쯤 되면 일을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를 보고 햇살을 느끼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이랑 통화를 해요. 밤 10시쯤 되면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예요. 지난주에 옛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사는 친구였는데 30년 만에 만났죠. 순호가
너 정말 달라졌다. 얼굴에서 빛이 나.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았거든.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 보여.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요. 어제는 공장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집은 내 명의로 남겨놔서 고마워. 덕분에 나 이렇게 내 인생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호가. 잘 살고 있어.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67에도 70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용기, 새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용기요. 저를 보세요. 며느리가 부리던 대로 살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혹시 이걸 듣고 있는 당신도 가족이라고 눈치 보고 사시나요? 정에 맴돌지 말고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70도 새로운 시작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